자, 단기 투자 자산을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단기 투자 자산은 단기간에 투자해서 뭔가 이득을 취하기 위한 목적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정기예금, 정기적금, 만기가 1년 안에 도래되는 것들을 단기 금융상품으로 분류했고요. 자금의 여유 자금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대여해주는 돈, 채권, 단기 대여금이 있었고요. 우리가 단기 매매증권, 유동으로 분류되는 매도 가능 증권, 유동으로 분류되는 만기 보유 증권, 요 세 가지 계정 과목을 공부해야 되는데 이 세 가지 계정 과목이 유가증권이거든요. 근데 유가증권이라고 하는 건 계정 과목은 아니에요. 회계 처리할 때 쓰는 계정 과목은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개를 하되 얘네들의 특징이 유가증권이라고 하는 그 주식이나 채권들을 회계 처리할 때 구분해서 처리할 뿐이에요. 자, 지금부터 유가증권을 좀 볼 거고 다이소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니까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단기 금융 상품은 있고 단기 대여금도 있는데 단기 매매증권이 안 보이죠. 그 얘기는 이 회사는 어떠한 다른 기업의 타 기업의 주식이나 채권을 투자해서 보유하고 있지는 않다는 걸 알 수 있네. 있으면 계정 과목이 있을 거거든요. 없어요. 자, 이제 유가증권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를 볼게요. 유가증권은 어떤 재산권을 나타내는 증권, 가치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재산 권리라는 게 결국은 재산과 관련된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어마무시한 가치가 있는 거죠.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거예요. 투자를 하는 대상이 되는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가증권은 이 유가증권의 종류로 말하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첫 번째 내가 돈이 좀 있어요. 돈이 좀 있는데 이 돈이 1억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1억 원의 돈이 있어요. 이 1억을 은행에다가 예치하면 이자가 뭐 한 3%야. 누군가에게 이제 어떤 개인에게 또 빌려줄 수도 있잖아. 근데 빌려주면 얘가 줘봤자 6%야. 근데 이 돈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보니까 A라고 하는 기업이 채권을 발행하는데 이 채권을 사면 이자율이 8%래. 그럼 어디에 투자하겠어요? 자금이 있어요. 은행에 넣어요? 요즘에 누가 은행 넣어요? 친구한테 빌려줘? 안 갚으면 어떻게? 그리고 6%야. 얘는 8%야. 기업이야. 그리고 시장에 이 회사는 유가증권이 시장에 상장되어 있어. 상장 기업의 8% 채권이야. 사죠. 이걸 투자하겠지. 그치? 자, 이런 것들을 투자하는 거야. 두 번째, 내가 자금이 좀 있어. 그럼 8%란 얘기는 이자를 기대하고 채권을 사는 거잖아요. 두 번째, 자금이 1억이 있는데, 내가 소문을 듣자 하니까 B라는 기업이 어마무시한 어떤 그 우량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야. 알고 보니까 큰 사업을 계획 중이야. 아직 얘가 빵 뜨지는 않았는데 지금 이 회사의 주식을 사면 이자는 없지. 이자 같은 건 없죠. 근데 주가가 오를 거라고 100% 확신해. 이럴 수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1억 가지고 꼭 채권 사서 이자를 버는 것이 아주 뭐 정해진 투자입니까? 그건 아니죠. 주식을 투자할 수도 있죠. 대신 주식을 투자했을 때 문제는 채권은요. 원금을 받으면서 이자를 받지. 그러니까 원금이 보장되는 금융상품, 원금이 보장되는 유가증권인데 반해서 주식은 망하면 11억이라는 돈 쫄딱 망하니까 빵 되는 거고 대신 원금 보장은 안 되죠. 단 이 기업이 잘 되면 뭐를 받겠어요? 배당금을 받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투자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제가 채권을 사면 나는 그 기업에 뭐가 되는 거죠?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채권자가 되는 거고요. 내가 주식을 사면 나는 뭐가 되죠? 나는 그 기업의 주주가 되는 거죠. 채권자가 아니잖아.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묶어서 우리는 유가증권이라고 부르는데 그 유가증권의 종류는 두 개인 거야. 채권이라는 유가증권과 주식이라는 유가증권. 근데 채권은 결국 어떠한 이 유가증권의 특징을 갖느냐. 이 회사가 A라는 기업은 나는 이 회사의 채권자지만 A라는 기업은 나의 뭐가 되겠어요?
채무자가 되는 거죠. 돈을 빌리는 거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채권을 빌려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불러서 뭐라고 하냐면 채무증권이라고 부르는 거야. 채무증권. 그것은 곧 채권을 의미하는 거고요. 두 번째, 제가 주식을 사면요. 나는 그 회사의 주주가 되잖아요. 그러면 주주가 되면 나는 이 기업에 뭘 갖게 돼요? 취득한 전체 주식의 몇 %만큼의 지분을 갖게 되죠. 지분을 얻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주식을 뭐라고 부르냐면 지분증권 이렇게 부릅니다. 아이고. 주식은 지분증권. 그럼 유가증권은 뭐가 있나요?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혹시나 유가증권의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주식 같은 지분증권과 채권 같은 채무증권이 있습니다. 이 둘을 묶어서 우리는 유가증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이 유가증권을 가지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두 개 중에 하나인 거야. 이자를 기대하느냐, 배당금을 기대하느냐. 그런데 채권은 원금까지 보장되고요. 주식은 원금 보장은 물음표인 거죠. 주가가 오르면 어마무시한 돈을 벌 거고 주가가 떨어지면 쫄딱 망하는 거고 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상당히 적극 아주 뭐랄까 이게 이 투자 방식이 사람의 성향마다 조금 다른 거예요. 저도 코로나 때 오히려 그 코로나 초반에 주가가 엄청 껑충 뛰었잖아요. 그리고 그때 저도 삼성전자 주식을 뭐 아주 조금 사가지고요. 그래도 한 50만 원 벌었어요, 그때. 그리고 나서 또 샀죠. 그래서 망했죠. 그래서 망했어요. 망했다는 말은 좋은 말은 아닌데,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걸 뭘 재무제표를 본다고 뭐 투자를 잘해가지고 돈을 버냐? 그건 아닌 것 같아. 뭔가 있어, 그치? 주식 투자와 관련된 또 다른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계사나 뭐 이런 사람들이 주식 투자 잘하냐? 그런 거 아니잖아. 그런 안목이 있는 것 같아요. 주식을 그래서 지금은 다 빼고 없어요. 주식을 한 번 해가지고 하여튼 쓸데없는 말. 그래서 이런 애들을 유가증권이라고 부르는데 회계 처리할 때 유가증권을 회계 처리할 때 쓰일 수 있는 이름 중에 단기매매증권이라는 개정 과목이 있고요. 매도가능증권이 있고 만기보유증권이 있고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라는 개정 과목이 있는데 이 개정 과목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다 달라. 다 달라서 이제 하나하나 같이 개정들을 좀 이해해 볼 거고요. 여러분은 교재를 보시면서 오시면 되고 저는 여기다가 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우리 회사가 이제 A라고 합시다. 나는 A고요. 내가 이제 관심 있는 회사가 이제 B예요. 내가 이 B라는 기업이랑 잘 보니까 이 B라는 기업이 일반적으로 시장에 상장이 돼 있어요. 상장 기업이야. 그리고 이 B라는 기업이 이번에 주식을 발행할 수도 있고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잖아. 근데 나는 여유자금이 있긴 한데 이 여유자금을 가지고 오래 투자할 목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주식이든 채권이든 채권이라면 만기가 1년 이내 도래될 거고 주식은 만기 있나요? 주식은 만기 없죠. 주식은 그냥 내가 샀다가 언제 팔지는 내 맘인 거야. 만기가 없으니까. 채권은 만기가 있죠? 얘는 만기가 없어요. 자, 근데 주식과 채권을 이 B라는 기업이, 상장 기업인 B라는 기업이 발행했어. 발행했고, 이게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사는 거야. 근데 내가 여유자금이 있어서 살라고. 단 이유가 있어. 나는 단기 시세 차익을 얻고 나갈 거야. 왜냐면 채권은 1년 이내가 만기일 때 사고 싶은 거고, 주식은 샀다가 팔 거야. 단기간에. 단기간에란 얘기는 X 1년에 샀다면 몇 년 안에만 팔면 단기예요. X 2년에만 팔면 단기잖아. 요때 샀든 요때 샀든 단기는 X 2년일 때 단기가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요. 우리가 어떤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했는데 이 주식이나 채권을 내가 취득한 목적이 뭐냐면 단기 시세가 목적이야. 단기 시세가 목적이 되려면 단기간에 팔아야 되는데 단기간에 팔려면 비상장 기업이어야 돼요? 상장 기업이어야 돼요? 상장 기업이어야만 시장이 있기 때문에 단기 시세가 가능해. 만약에 상장이 안 돼 있으면 사고 파는 게 어려워요. 아무도 그 주식을 살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
근데 상장 기업은 오늘 던지면 오늘 당장 팔 수 있잖아. 그래서 상장 기업이 발행한 주식이나 채권을 단기간의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A라는 기업이 돈 주고 샀을 때 얼마 주고 샀나 이렇게 보니까 분개를 해볼게요. 뭐 돈이 나가겠죠? 뭐 100원 나갔다 해봅시다. 뭐라고 적을 거냐 이 얘기죠. 딱 이런 용도로 내가 이 주식이나 채권을 샀다면 이 이름을 적겠다는 거죠. 그때 쓰는 이름이 단기 매매증권이라고 쓰겠다는 거야. 단기 매매증권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은 언제 쓰냐? 딱 요 모든 요건을 충족할 때. 이 모든 요건을 충족할 때 쓰는 계정 과목이 단기 매매증권이에요. 자, 잠깐만 그 다음 페이지 요거 좀 볼게요. 단기 매매증권 써 있죠. 단기 매매증권은 지분증권이나 채무증권일 때 보유 목적은 단기간의 매매 차익이 목적이고요. 시장성이 있어야 돼. 시장성이 있다는 얘기는 상장이 된 유가증권이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단기니까 당연히 어디로 가겠어요? 유동에 있는 단기가 되겠지. 유동자산의 단기가 되겠죠. 자, 이 모든 요건이 충족된 지분증권이나 채무증권일 땐 단기 매매증권으로 분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제가 어떤 기업의 유가증권을 사. 근데 보니까 이 B라는 기업이 뭘 발행했냐면 채권을 발행했어. 근데 그 채권이 만기가 있겠죠? 만기가 하나는 1년이고 하나는 6년이고 이럴 수 있잖아. 그리고 이 채권을 취득하는 사람의 목적. 채권을 취득하는 목적은 통상적으로 뭘까요? 단기간에 매도하는 게 목적일까요? 만기까지 가져가면서 이자 먹으려고 사는 걸까요? 이자 때문에 사는 거잖아. 그러니까 만기까지 가져가서 만기까지 기간마다 경과될 때마다 이자 많이 받아야지. 만기까지 가져가야지 라는 목적인 거야. 그때 쓰는 이름이 만기 보유증권이라는 계정 과목이에요. 그럼 보세요. 만기 보유증권은 단기일까요? 장기일까요? 단기도 되고 장기도 되겠죠. 자, 근데 주의사항이 뭐냐면 이 B라는 기업은 상장 기업일 수도 있고 비상장 기업일 수도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자, 아까 했던 얘기들 연결해가지고 좀 보세요. B라는 기업이 만약에 상장 기업이야. 그리고 채권을 발행했어요. 근데 만기가 1년 이내래. 그리고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가 아니고 단기 매매 목적이었다면 단기 매매 증권이 됐겠지. 근데 이 B라는 기업은 상장 기업일 수도 있지만 비상장 기업일 수도 있잖아. 비상장이면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할 수 없잖아요. 단기 매매 증권은 반드시 상장된 기업의 유가증권을 취득했을 때만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만기 보유증권은 어떨 때 가는 거냐면 상장 기업이 아닌 비상장 기업이 발행한 이 둘 다를 포함해요. 두 번째, 채권일 때만 들어가는 거야. 만기 보유증권은. 봐. 채권만 만기가 있다고 그랬죠. 주식은 만기가 없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될 때는 반드시 그게 채권을 취득했을 때만. 두 번째, 1년 만기, 6년 만기. 근데 뭐가 언제가 만기가 됐든 보유하는 목적이 단순히 팔 목적이 아니라 무조건 만기까지 가져갈 목적일 때. 그럴 때만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해요. 그래서 세트가 있어야 돼. 상장인지 비상장인지는 상관없다. 왜냐하면 만기까지 가져가는 거니까 단기 매매면 상장이어야 되지만 만기까지 보유한다면 비상장이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채권이에요.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이에요. 그러면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해요. 여기까지. 그런데 만기 보유증권은 단기일 수도 있고 장기일 수도 있어. 왜 그냐? 1년일 수도 있잖아. 6년일 수도 있잖아. 선생님, 단기면 단기 매매 증권으로 간다며요 라고 했는데 아니라니까.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이면 단기 매매 증권으로 못 간다니까. 안 된다니까. 그래서 만기 보유증권으로 가는 거야. 근데 만기 보유증권으로 가는데 만기가 1년이면 단기로 분류할 수 있게 해주고 6년이면 장기로 분류할 수 있게
개정 과목을 구분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요. 만기보유증권. 자, 잠깐 이제 가볼게요. 이 아까 봤죠? 자, 이번에 만기보유증권입니다. 단기매매증권은요, 지분증권이기도 하고 채무증권이기도 하단 말이야. 근데 만기보유증권은 지분증권이 올 수가 없어요. 내가 취득한 유가증권은 반드시 채무증권일 때. 그리고 만기가 있고 확정되어 있고 나중에 받을 그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채무증권을 취득했을 때만 핵심, 만기까지 보유할 이게 핵심인 거야. 근데 이 만기 보유증권은 유동의 단기에도 있고 비유동의 단기에도 있대. 그치? 만기가 6개월짜리도 있고 6년짜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는 거야. 둘 다 있는 거야. 둘 다. 지금 두 가지 본 겁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제가 그 기업에 삼성원이 있고 삼성전자가 이렇게 있대. 얘가 오늘 주식을 발행했어. 삼성원은 상장사야. 상장기업이에요. 주식을 발행했어요. S전자가 이 주식을 샀어. 그리고 얘기하는 거야, 대놓고. 난 단기 시세가 목적입니다. 그러면 S전자가 이 회사의 주식을 취득했을 때 어떤 이름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요건이 모두 충족되죠? 상장기업이 발행한 주식인데 단기 시세가 목적이면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S그룹끼리 지분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 회사를, 이 똑같은 회사인데 S전자가 이 S1이라는 기업의 대주주가 되기 위해서 주식을 사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단기 매매가 아니었어. 이럴 수 있잖아. 그런 경우가 진짜 많고. 그래서 알아보니까 S전자는 이미 S1이라는 전체 상장 기업의 20% 이상의 지분이 이미 있어. 오늘 주식을 사면 이제 26%가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럼 여러분 이런 식으로 지분을 늘리기 위한 목적인 경우는 단기 매매라고 부르는 게 맞아? 단기 매매가 아니잖아. 계속 지분 늘리는 용도로 지금 주식을 사는 거잖아. 자, 그럴 때 잡는 개정 과목이 S전자는 지분법을 적용받는 투자 주식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를 해야 돼요. 요 네 가지 개정 과목 중에 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전산회계 1급이든 전산세무든 여러분이 시험 보는 자격증 시험에는 이 회계 처리가 시험에 나오지는 않아요. 회계 처리는 안 나오는데 이름은 알아야죠.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S전자가 S1이라는 기업의 전체 지분이 26%가 되면 이 기업에 돈을 벌어들이는 것의 26%는 얘 거야, 이제부터.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율만큼 지분법이라고 하는 방식을 적용해서 회계 처리를 하게끔 만들어 놓은 별도의 개정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KIFRS는 이 개정 과목을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라고 하지 않고 관계기업 투자 주식 뭐 이렇게도 불러요. 가볼게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만기 보유증권은 채무증권만 해당되지만 오히려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잖아. 주식만 들어가니까 지분증권만 들어가고요. 투자한 내가 피투자 받는 그러니까 S1, 이건 S1, 이거는 삼성전자 이 회사에 중대한 영향력, 지분율 20% 이상 행사할 수 있는 지분증권인 경우는 20% 이상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면 무조건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으로 분류하고요. 얘는 당연히 오랜 기간 동안 보유할 의도이기 때문에 항상 비유동의 장기로 분류해요. 단기 매매 증권은요. 항상 유동의 단기가 돼요. 그렇죠? 그러나 만기 보유 증권은 유동도 되고 비유동도 될 수 있어.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조금 본 겁니다. 자, 마지막에 매도 가는 증권은 어떤 거냐면 매도 가는 증권은 보니까 이런 거야. A라고 하는 기업은요. 상장 기업일 수도 있고 이제 비상장 기업일 수도 있고요. 얘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이 주식이나 채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취득해 다른 말로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취득이나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A라는 기업이 첫 번째 비상장이야. 여러분 비상장은 주식 발행 못 해요? 해요. 내가 그걸 못 사? 맘만 먹으면 살 수 있어. 그냥 안 살 뿐이지. 투자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근데 백종원
대표 회사 있죠. 더본코리아. 더본코리아 주식은 살만하지. 상장한다고 하니까. 그럼 현재 더본코리아의 주식은 상장이에요, 비상장이에요? 상장 아직 안 했어요. 그럼 비상장이죠. 그럼 살만하다니까 이렇게. 자, 비상장 기업의 주식을 샀어. 단기 매매가 될 수 있어요? 없죠. 단기 매매 증권은 반드시 상장이어야 된다 그랬잖아. 두 번째, 이건 주식이라고 생각해봐. 주식이면 만기 보여준 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세 번째, 나는 20%고 자시고 없어. 난 처음 사는 거야. 20% 이상의 지분이 없어. 그러면 갈 데가 없잖아.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으로. 자, 이런 경우 뭐? 매도 가능 증권. 이 경우도 매도 가능 증권. 두 번째, 비상장 기업이 발행했대. 그리고요, 비상장 기업이 발행했고요. 주식을 샀어요. 매도 가능 증권이야. 근데 얘가 단기가 될 수도 있고 장기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어떤 경우냐면 제가 채권 샀는데 얘가 원래는 6년짜리다. 그러면 비상장 기업이 발행한 채권 어디로 가죠? 대부분 비상장이든 상장이든 채권 샀는데 목적만 만기까지 보유할 거면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하면 되거든요. 근데 나는 만기까지 보유하진 않아. 난 중간에 맘만 먹으면 무조건 팔아먹을 거야. 그러면 채권이니까 비상장이니까 단기 매매 증권으로는 비상장이기 때문에 갈 수 없고, 두 번째, 중간에 매도할 목적이기 때문에 채권이에도 불구하고 만기 보유 증권은 될 수 없고, 세 번째, 지분법은 주식이기 때문에 난 채권 샀으니까 절대 갈 수 없고, 그럼 어디로 가요? 만만한 게 매도 가능 증권. 이때도 매도 가능 증권. 이렇게 가는 거야. 그 다음 이럴 수도 있어.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자, A라는 기업이 상장 기업이래. 상장 기업이 발행했는데 주식을 샀대. 근데 여러분 주식을 사면 저는 이 회사에 지분을 가지고 있진 않으니까 이건 아니고요. 주식을 샀으니까 만기 보유 증권이 아니에요. 근데 단기 시세는 아니고요. 한 3년은 보유하려고. 3년은 가지고 있으려고. 주식을 샀는데 단기가 아니라 3년간 보유할 거고 상장 기업의 주식이래. 그럼 갈 데가 있어? 단기 매매 증권으로 가려고 했더니 3년이라는 기간을 보니까 단기 시세가 아니야. 아니야. 갈 때는 하나밖에 없어. 그게 다 매도 가능 증권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은 이래도 매도 가능 증권, 이래도 매도 가능 증권, 이래도 매도 가능 증권, 다 매도 가능 증권이다.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을 어떻게 회계가 분류하냐면 매도 가능 증권, 지분증권이든 채무증권이든 너는 단기 매매 증권 아니야? 만기 아니야? 지분법 아니야? 그 세 가지 중에 어느 것도 해당되지 않아? 그러면 다 나한테 와. 그래서 이 외의 것들은 전부 다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해요. 방금 전에 설명한 것 중에 내가 3년간 보유하겠다. 그러면 비유동 되는 거고요. 나는 6개월 가져가겠다. 그러면 유동 되는 거예요. 아래에 보시면 매도 가능 증권과 만기 보유 증권은 두 개는 왜냐하면 단기 매매는 그냥 유동이고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그냥 비유동이거든. 아리까리한 건 요거 두 개인 거야. 뭐가 아리까리냐면 어떨 땐 유동이 되고 어떨 때는 비유동이 되거든.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과 만기 보유 증권은 보유 목적이나 만기에 따라서 유동과 비유동으로 간다. 유동과 비유동으로 간다. 즉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단기 투자 자산을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단기 투자 자산에는 얘는 당연히 단기인데 매도 가능 증권에도 유동이 있잖아. 만기 보유 증권에도 유동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유동으로 분류되는 것들은 전부 다 단기 투자가 되기 때문에 단기 투자 자산에는 모든 매도 가능 증권과 모든 만기 보유 증권이 아니라 밑에 얘가 붙어야죠. 유동으로 분류되었다면 매도 가능 증권과 만기 보유 증권 얘하고 얘를 말하는 거죠. 얘하고 얘까지 이렇게 세 개. 이렇게 세 개는 단기 투자로 간다. 이 얘기인 거예요. 이 세 개가 다시 이제 앞으로 가볼게요. 단기 금융상품, 단기 투자 자산, 단기 대여금, 단기 투자 자산, 단기 매매 증권, 당연히 단기 투자 자산. 근데 매도 가능 증권과 만기 보유 증권은 비유동도 있고 유동도 있잖아. 비유동도 있고 유동도 있죠. 그러면 유동으로 분류된 매도 가능 증권도 단기 투자, 유동으로 분류되는 만기 보유 증권도 단기 투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만약에 매도 가능 증권 중에 비유동으로 분류됐다면 단기 투자로 안 갔겠죠? 얘도 안 갔겠죠?
유동으로 분류됐을 때가 전제예요. 이렇게 개정 과목을 한번 좀 살펴본 겁니다. 개정 과목은 이렇게 4가지가 있고요. 객관식으로 문제가 나올 때 종종 이렇게 나오는 거야. 다음 중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 중에 맞는 것을 고르시오. 단기매매증권은 지분증권만 해당된다. X. 왜냐? 채무증권도 해당된다. 단기매매증권은 시장성이 있어야 된다. 맞다. 단기간의 매매 차익이 목적이어야 된다. 또는이 아니라 AND다. 무조건 유동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매도 가는 증권과 만기 보유 증권은 유동도 될 수 있고 비유동도 될 수 있다. 매도 가는 증권은 단기 매매도 아니고 만기 보유도 아니고 지분법도 아닌 나머지 찌끄리기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지분 증권이 올 수도 있고 채무 증권이 올 수도 있지만 만기 보유 증권은 만기가 존재하는 채무 증권만 묻는다.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가 있으면 무조건 만기 보유 증권. 마지막, 내가 2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또 주식을 샀다면 지분증권. 그럴 때 거는 이름이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얘는 항상 비유동으로 분류된다. 이렇게 개정 과목 4개를 공부하셔야 되는데 전산회계 1급 시험 볼 때는요. 이 중에 대체적으로 얘가 중점적으로 시험에 나오고요. 가끔 매도 가는 증권이 나와요. 2개가 이제 기본으로 나오는 시험 개정입니다. 표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유가증권은 크게 셋으로 나누면 돼. 유가증권 샀니? 첫 번째, 시장성이 있니 없니? 두 번째, 그 종류가 뭐니? 채권이니 주식이니? 보유기간이 몇 년이니? 보유를 어떤 용도로 하고 있니? 단기간에 팔아먹니? 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상황에 따라 팔 거니? 아니면 끝까지 만기까지 보유할 거니? 아니면 지분을 보유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니? 장기 투자하는 거니? 이렇게 유가증권을 나눠요. 그리고 유가증권은 항상 다 뭐가 돼요? 투자 자산이 되는 거야. 근데 그 투자 자산이 단기가 될 수 있고 장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투자 자산 중에 유동으로 분류되는 당좌 자산으로 분류되면 단기 매매 증권은 무조건 당좌, 매도 가능 증권과 만기 보유 증권은 유동 자산으로 분류되는 요건일 때 당좌에 분류된다. 요 3개가 단기 투자로 갔던 거고요. 자, 비유동에 들어가는 투자 자산, 매도 가능 증권인데 알고 보니까 장기야. 여기 붙겠지? 만기 보유 증권인데 6년까지 보유할 거야. 여기 있겠죠? 지분법은 항상 비유동이죠. 이렇게 3개. 그래서 여러분 개정 과목이 그냥 단기 매매 증권이나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요거 한 개인데 매도 가능 증권하고 만기 보유 증권은 매도 가능 증권은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어. 그리고 만기 보유 증권도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어. 그럼 어떻게 구분하지? 어떻게 구분하냐면 이름이 똑같아요. 나중에 프로그램에서 이걸 입력하는 연습을 할 때 구분하는 방식은 항상 코드입니다. 코드가 달라요. 코드로 구분하시면 돼. 나중에 프로그램에선. 이론 공부할 때는 그냥 우리끼리 유동, 비유동 이런 식으로 걔를 기간으로 나누어서 인식하시면 되고 시험은 단기 매매 증권을 중심에서 학습하시면 되겠어요. 유가증권에 대한 정리를 반드시 머릿속에서 정리해 놓으셔야 뒤에 공부할 때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유동으로 분류되는 당좌 안에 있는 단기 매매, 매도 가능, 만기 보유. 비유동으로 분류되는 투자 자산 중에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이렇게 자산을 유가증권이라고 하는 주식과 채권의 계정들을 기간과 보유 목적과 상장 여부 등을 가지고 계정을 어떻게 분류하는지를 봤습니다.